DJ. 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네, 부자가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사대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부동산 얘기로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가열차게 부동산 얘기하기 전에 말랑한 음악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노래로 출발해볼까요? 부디. 네, 요즘 뭐 막 2편, 4편 막 요즘은 서로 의견들이 달라 막 싸우잖아요. 한가르기가 좀 한가르기만 너무 있죠. 심하니까 네.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자라는 아, 의미에서 좋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뭐 누군지 아주 옛날 가수지만 저도 알고, 그리고 그 상징적인 뭔가 옷과 제스처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 노래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왜냐면 리메이크가 진짜 많이 됐어요. 네, 이게 61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네. 1961년. 벌써 한 50년 됐나요? 아. 네, 그러니까 50년이 넘었네. 네.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할 정도로 아주 뭐 추억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디 목소리로 네, 이 감미로운 노래를, 네. Wise men say only fools see,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Like a river's flow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it goes, something are meant to be. Take my hand. 이렇게 감미로운 좋다. 노래입니다. Take my hand. 내 손을 잡아주세요. 좋다. 아니, 뭐, 이 노래가 무조건 사랑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가사가. 무조건 나는 죽었다 깨도 사랑하겠다. 캔나텔프 ING 옛날에 배웠던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그렇죠. 나는 이게 너를 영화 블루 하와이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출연을 했는데 네. 거기 삽입곡으로 삽입됐던 곡입니다. 그러니까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시고 옛날 세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1950년대를 전후해서 이 락앤롤이라는 그 어떤 한 음악의 장르가 생겼는데 이게 흑인 음악인데 네. 흑인 음악으로 백인들이 별로 이렇게 천박하다고 이 주류 미디어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랬어요. 네, 그런 음악이에요. 근데 별로 백인들이 좋아하지 않던 이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백인이 락앤롤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대중음악계의 판도를 뒤집어 버린 락앤롤의 황제 제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아주 싹 사로잡았던 50년대의 우상이죠. 대중문화의 상징이자. 진짜. 예.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콘서트를 많이 했는데요. 네. 콘서트를 할 때 마지막 곡으로 꼭 불렀던 곡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예. 아, 피날레를 장식했던 노래. 뭐 팬들한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그렇지. 수 없다. 뭔가 이런 의미인가? 그런 것 감미롭다. 좋다. 좋네요. 아니 뭐 젊은 세대는 모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아무리 오래된 가수여도 워낙에 특징이 있고 좋은 노래도 많고 상징적인 가수라서, 그리고 그 특유의 제스처와 옷이 있잖아요. 네, 옷이 그쵸? 뭐 이렇게 검은 가죽 잠바에다가 하체를 막 이렇게 맞아. 막 흔드는 특유의 그 춤과 춤. 그리고 뭐가 막 달린 옷과 그죠. 그리고 뭐 구레나룻인가요?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상징적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주 감미로운 노래로 오늘은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선물은 드렸고, 이제 실질적으로 좀 시원하게, 맛있게 커피 드시라고 저희가 커피 쿠폰을 또 쏴드리고 가겠습니다. 나른한 일상을 깨워드리면서 커피 쿠폰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퀴즈를 잘 듣고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맨! 네, 여기는 퀴즈맨입니다. 자, 네, 문제 드릴게요. 네. 자, 지난주 부디는 재개발 투자처의 유형 4가지를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라 지정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자, 1번 코리아타운, 자, 2번 모아타운, 자, 3번 베드타운, 자, 그리고 4번은 자, 노래 한번 불러야 되는데, 자, 연탄불 꺼졌을 땐 펑키타운. 자, 부디님 힌트 주세요. 이거 힌트가 필요합니까? 아, 왜 저렇게 개그 욕심이 늘고 있어, 퀴즈맨이. 그래요. 아니, 문제만 들었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느꼈는데, 보기 들으니까 쉬워요. 이건 뭐 간단해요. 항상 네. 100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네. 식구들이 머리를 모아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아니, 머리를 모아가지고 생각해보면. 다 드렸네. 다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모아지면 여러분, 모아지면요. 정리가 돼서 좀 모아졌다 의견이 싶으시면 전화, 문자, 이메일 또 영상 댓글에 네이버 폼으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힌트 다 드렸네요. 우리들이 그죠? 예, 다 드린 것 같아요. 모아지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폼 통해서 여러분의 정답 받겠습니다. 쿠폰 받으실 분들은요, 그 다음 주 방송에서 여러분 매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래 선물 드렸고, 쿠폰 선물 드릴 수 있는 퀴즈 선물도 드렸고, 세 번째 또 선물 나갑니다. 무료 세미나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 안내해 드릴게요. 8월 25일과 9월 1일입니다. 8월 25일, 9월 1일이에요.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디가 매번 강조하는 게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곳도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강남구청역 인근의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이 사옥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 핵심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을 주제로 부디와 여러 전문가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기 참여하시면 자세한 얘기 더불어서 부디 만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많은 인원은 안 되고 네. 딱 10분만. 네. 10분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에게 이제 추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번에 추석이 조금 빨라요. 선물을 큰 선물을 10분에게 좀 이 부동산의 재개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어느 쪽에다가 투자해야지 이익을 극대화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또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도 꼭 참여하셔서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8월 25일, 9월 1일이 안타깝게도 시간이 안 된다. 너무나 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 개별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게 제가 열어놓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편하신 방법 전화, 문자, 이메일, 네이버 영상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신 방법, 편하신 시간으로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본격적으로 이제 선물 드릴 것도 다 드렸고 이제 정보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 여기 이슈입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정은의 부동산 DJ 부동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3대 지수가 반등세를 탔습니다. 물론 이건 뭐 하루하루 좀 변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지난 5월 4일 이후에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긴 했고요. 나스닥은 뭐 107거래일 만에 공식적으로 약세장에서 탈출을 알렸다. 이런 평도 있는데
부디랑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부디가 부동산 얘기 다루는 데서 증시 이슈를 다루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증시, 부동산 뭐 사실 다 경제의 궤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경제의 일부분이니까 예, 같이 봐야죠. 맞습니다. 네. 이 사실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최근에는 물가예요, 물가. 그렇죠.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얼마나 오르냐 안 오르냐도 중요하지만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은 정말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보고 있는데, 지난달이 9.1%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그래도 8.5%로 좀 안정이 돼서 사람들이 좀 이제는 정점을 찍었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경제 상황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봐 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3대 지수가 네. 뭐 완화가 됐다, 네. 반등했다. 이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완화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뭐 생산자 물가, 네. 수입 물가들이 다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당히 완화 신호로 봐서 이제 투자 심리 좀 회복이 되고, 뭔가 계속 지금 올랐잖아요. 이 소비자 물가가 계속 뭐 8% 뚫고 9%대로 가고 막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하니까 이제 고점에서 거기가 고점이 아닌가, 이제 조금 뭔가 안정이 되는 게 아닌가, 물가가 지금 이런 기대에 섞인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그야말로 금리를 얼마만큼 올리느냐, 그러니까 올리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걸 한꺼번에 얼마만큼 올리느냐,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이런 얘기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금리 인상 부담을 약간이나마 덜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런 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미국이 전체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근데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그 중간 선거에 호재가 되는 거죠. 지금 중간 선거에 호재가 되기 때문에, 호재가 된다는 의미는 지금처럼 뭐 말씀하셨듯이 빅 스텝이니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울트라 스텝이니 네.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런 이제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상당히 우리한테 좀 중요하게 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요. 미국도 어쨌든 좀 중간 선거에 이제 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채널이니만큼 그러면 이자, 뭐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부동산과 정말 직접적으로 직결이 되는 건 아무래도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그렇죠. 이런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네. 지금 긍정적인 신호가 일단 나왔잖아요. 네. 신호가 나와서 우리나라 이 금리 인상은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를 드렸지만 11월 달에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기까지는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 학에서 얘기하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잡히든 안 잡히든 그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네. 미국 정부에서는 선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11월, 제가 그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간 선거 끝나면은 금리가 좀 이제 미국도 그렇게 올리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조짐이 슬슬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도 결국 같은 그런 어떤 스텝을 갈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연말까지 기준금리 3% 이렇게 가는 거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 올라가기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금리라는 것은 상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경제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신호들이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지금 움직여야 될까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금 기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돼서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갑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의 비율을 이제 100을 기준으로 나타내는데, 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좀 볼게요. 90.1로 나왔거든요. 90.1. 0.4포인트가 떨어진 거고,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게 100 미만이에요, 어쨌든. 그렇죠? 요거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100 이상이 되면은 이제 매수를 할 사람들이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100 이하가 되면 이제 매도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떨어진다는 의미는 매수는 없고 매도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니까 상당히 조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안 좋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닌데, 매수 심리가 그럼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원인은 뭔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알려주세요. 2019년 11월 달, 지난 11월, 2년 9개월 만에 뭐 최저치 경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최저치를 잡고 지금 갱신한 건 지금 거의 바닥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리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우리 집을 팔 매도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하게 집을 안 팔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지금 배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네. 있고요. 그리고 팔 사람들은 또 그동안에 많이 또 가격도 올랐고, 오른 데다가 뭐 굳이 지금 오른 금액에 내가 살 이유 있어? 초급매물만 나는 살 거야. 그렇죠. 이런 심리가 같이 지금 맞닥뜨려서 네. 지금 조금 급매 아니면 이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가 지금 완전히 뭐 단절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네.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지는 일부 추세는 그렇게 지금 가지만 그건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요거 몇 개를 좀 실제로 지수 나온 이 숫자들을 좀 보면, 수도권이 87.5에서 87.2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보자면, 또 지방은 93.3에서 92.8로 어쨌든 양쪽 다 매매 수급 지수는 하락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매매 수급 지수 추이를 또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보면은 시점을 좀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갈 때까지 뭐 몇 개월간 거의 뭐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120.3까지. 그렇죠. 그리고는 또 꼭지점을 몇 번 찍는데 그렇죠?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 이 그래프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좌우지간 이렇게 지금 그래프만 보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내리막이잖아요. 그래서 추세로는. 올랐다가 네. 100 이상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이렇게 바닥,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최바닥에 온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심리가. 더 일단- 떨어질 것도 없다. 몇 년간의 좀 상황을 보면 120이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120이 넘었을 때도 있었고, 또 뭐 113, 115 이렇게 기록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것 같다. 이게 바닥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에, 이런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르는 정부 발표가 정말 따끈따끈하게 또 오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윤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얘기입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저희가 오늘 방송 날짜 기준으로 바로 오늘 녹화 기준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사실 이게 발표가 된다고 예정이 됐었는데 수도권에 정말 많은 비가 내렸죠. 폭우가 내리면서 한 주 미뤄졌습니다.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이 마침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에 관심과 기대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정책인데,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신지 부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책이 일주일 늦게 나왔죠. 맞아요. 지금? 예, 일주일 늦게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한마디로 여전히 이겁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 네. 이게 이제 커다란 하나의 핵심입니다. 즉 여태까지 전 정부는 신도시 개발이나 이제 공공택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도권 외곽 중심의 이제 공급을 계획하고 했다면 현 정부는 반대로 외곽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곳, 즉 이 도심, 수요가 밀집된 이 도심의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마디로 지난 정부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기로 하고 전반적으로 결론부터 좀 낼까요? 미리 보셨잖아요. 나오자마자 쭉 보시고 분석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번 정부의 이번 대책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저는 한 점수로. 65점? 네. 왜 그러냐면요. 대책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번에 사실 대책이 나오는데 그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나와야 되고 신도시에 대한 얘기도 뭔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 확장이 안 되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들이 다시 예탕이 된 거라는 아주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이지 않고 예. 그래서 어차피 알고 있던 얘기가 알고 나오던 있던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여기 신규 정비구역을 확대하겠다. 지정 확대. 네. 자, 그럼 5년간 전국에 뭐 22만 원, 서울에는 50만 원, 5년간 하겠다. 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이것도 지금 뭐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곧 이제 발표하겠다 그러는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하고 안전진단도 그것도 뭐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직 좀 두리뭉실해요. 그리고 근데 여기 보면은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있죠. 네. 이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 공공이 개발, 여태까지 공공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을 개발하는 거예요.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의 낡은 저층 주거지들을 개발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이제 민간으로 전환을 해서 공공에만 주던 그런 혜택들을 갖다가 민간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역세권의 중요성,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도 역시 또 역세권의 중요성이 또 다시 한번 강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뭐 GTX 뭐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조기 개통 이건 두고 봐야 될 거고요. 예, 두고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역세권 둥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용적률을 상향, 역세권 주변 용적률 상향 고밀 개발 모델 도입 효과. 그러니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역세권에 이제 상향을 해서 공급물량 확대하겠다. 그리고 심의 기간이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는데 심의를 통합해서 통합심의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개발에 진행되던 걸 그대로 다 네. 민간개발에다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진단 완화가 본래 현 정부에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풀 것 같이 얘기했다가 그것이 이 집값 상승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극을 시킬까봐 내년 이후로 좀 늦춰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안에 발표를 하겠다고 해요. 안전진단에 대한 그런 완화. 그래서 주거 안전 같은 주거 안전성 비중이 지금 50%로 돼 있는데 구조 안정이죠. 구조 안정성. 그럼 구조가 50%니까 비율이 너무 크니까 이게 조금 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재건축을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한 30%로 낮추시겠다. 그래서 재건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이 이번에 나온다는 의미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부동산 시장 안 좋은 이런 기회. 여태까지는 조금 야 이거 언제 내년에 좀 상황을 봐서 내년에 발표할까 하던 걸 이번에 조금 시장 상황도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앞당겨서 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곧 할 거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년에 할 것 같았는데 그걸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한 것만으로도 어쨌든 예. 시간이 좀 당겨진 것 같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계획을 보면서, 네.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뭐, 지난번에 우리가 알던 거랑 크게 다른 건 없지만, 네. 정부에서 어쨌든 여태까지는,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지 않고 공급 물량 충분하다라고 했던 데서 서울에다가, 즉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주택을 옛날에 이제 그 공급 위주의 양적 공급이 아니고 질적인 공급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보고서, 야, 그러면은 이제 서울이나 뭐 어떤 경기도건 어떤 지역에, 낡은 지역에 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많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주택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렇죠. 특히 재건축은 아직까지는 좀 묶여 있으니 재개발 시장은 앞으로 서울은 몽땅 다 재개발 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우리가 들어갈까.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는 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서 정말 핵심 진행될 만한 곳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 들어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지금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방안,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이 얘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 2024년도에 이제 그까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2024년도부터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시간적인 조금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도시를 그렇군요. 그전 방식이 아니고 완전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런 네.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기대는 되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도 사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 쪽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뭐 이번 정부도 당연히 공급 강조하고 있고, 근데 전 정부와 이번 정부의 이 정책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예전에도 제가 뭐 늘상 들었던 얘기지만은 네. 이 사람들이 네. 원하는 곳에다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경기도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면은 이 생활권이 틀리잖아요. 예, 그게 문제였던 건데,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저도 했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안 맥혔죠. 그래서 결국 이 지난 정부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어요. 수요를 억제해서 집을 사지 못하게끔 하는 정책을 네. 폈다면, 지금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을 많이 늘리자. 그럼 공급을 많이 늘려놓으면은 가격은 당연히 하향 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게 시장의 원리랑도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의 커다란 그림, 그 방향성은 정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65점. 65점. 그래도 좀 박한가요? 약간 박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발표에 대해서 이것만은 기억해라. 구독자님들에게 강조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신다면요? 야, 서울은 특히 이 공급 물량이 없는 가장 사각지대가 서울이잖아요. 그 서울은 내년도 공급 물량이 없고요. 후년까지도 공급 물량이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개발을 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해서 지금 들어가도 공사기간 3년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3년 내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 부족은 여전할 것 같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신규 정비구역들을 계속 지정을 하겠다. 네. 거기에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용적률 높여서 500%, 또 최대 700%까지 가는 역세권 개발. 이거 우리 정말 해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도심 지역에 역세권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역세권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어떻게든지 지금 선점해서 들어가는 게 네.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가서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해 주신 역세권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더욱더 중요해진 걸 알 수 있다. 그럼요. 예. 네. 라고 정리해 보면서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정책,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 여기 이슈였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하나하나 좀 봐야 되겠죠?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이어갑니다.
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 부동산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좋고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좋죠? 네, 뭐든지 고민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뭐 전화, 문자, 네이버, 상담폼 통해서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방송에서는 음성 공개 동의하신 분들만 소개가 되고요. 실제로는 사실 더 많은 분들에게 상담해 드리고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뭐 목소리가 나가면 싫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연락 주세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도와드릴 텐데, 네, 어떤 점 네. 궁금하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제가 2020년 8월에 네, 미랜드 명화타워라고 32평인데 이거를 전세에 저기 안고서 하나 샀거든요. 안양에 있는 거요? 네네, 안양에 네. 명화역 바로 앞에.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길동에 우성 우창 통합 재건축하는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그 미랜드 명화타워를 언제쯤 팔아야 되는가 싶어갖고. 그러니까 서울 신길 우창 아파트는 지금 통합 재건축 진행 중인데 요거는 그냥 갖고 계실 생각인데 네. 미랜드 명화 타워 아파트를 언제쯤 매도할까가 가장 궁금하신 거네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부디 지금 지도 띄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통화해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거 언제 구입하셨다 그랬어요? 20년 8월에요. 야, 그럼 2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네네. 예. 이제 2년 됐어요. 여기 그,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네. 예, 새 아파트죠. 바로 명학역 바로 역세권에 바로 붙어 있는 앞에. 아파트예요. 네네. 예.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역 앞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행정타운이 들어온다는 데가 여기서 멀지 않은데, 네. 예, 아시죠? 행정타운 들어온다고 했던데. 네네. 예. 뭐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 안양역하고, 지금 이 안양역하고 이 명학역하고 사이가 상당히 머니까, 여기 행정타운 네. 들어오는 이쪽 라인으로 이쪽 어딘가에 이제 그 1호선을 넣겠다. 행정타운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거든요. 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지하철역이고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 네. 아파트의 단점이 이게 이제 일단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요게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네네. 예, 주상복합 아파트에다가 세대수가 100세대가 안 되죠. 아, 예. 근데 거기 앞에 조금 4개인가 있는데 뭐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자체는 세대수가 작잖아요. 네네.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주상복합으로 진 거예요. 근데 네. 네. 중요한 거는 일단 내 아파트의 가치가 커지려면 결국은 이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무관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거랑 무관하지만 항상 보면은 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은 일반 기존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확실히 더디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세대수가 작으니까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도 기존 어떤 큰 단지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조금 약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초역세권이고 뭐 상당히 입지는 좋지만 그리고 가격도 좀 올랐죠. 여기도. 네네. 올랐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어떤 아까 그 매도 타이밍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여기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 네,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내가 정말 여기밖에 투자할 데가 없고 하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네.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는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한계가 네.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네.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근데 금정역에는 많이 오르더라고요. 금정역은 GTX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정거장 가면 있으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그냥. 아,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그 방송할 때 맨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호재라는 거는 내가 있는 주변에 바로 호재가 생겨야지 호재지. 네. 예,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떨어져 있으면은 물론 간접적인 호재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그게 커다란 영향을 못 미치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네. 네. 여기 신길 우창 아파트, 네네. 예, 우창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우성 2차가 있어요. 예, 예. 같이 예, 통합으로 하고. 이게 통합 개발하거든요. 네네. 제가 예전에 여기 뭐 바로 신풍역 바로 역세권이고요. 네. 신풍역 바로 역세권이고, 이치는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여기 신안산선도 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곳이고, 네. 바로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신길 뉴타운이고, 네. 위치 너무 좋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쪽에 신길 우성 2차가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니까 투자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아, 네. 근데 신길 우창하고 그때는 같이 하려고 하질 않았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같이 해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같이 하면 사업성이 네. 더 커지고, 네네. 그렇죠. 여기는 또 그냥 재개발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좀 더 빨리 네네. 갈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신탁 방식이.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초과이익 환수를 얼마나 내야 될지 그게 걱정이에요. 그거는 지금 초과이익 환수도 정부에서 오늘 사실은 그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네. 그거를 본래 이제 3천만 원이 넘어 3천만 원까지는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하고 이익이 3천만 원, 네. 난거에서 3천만 원까지는 안 하고 그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최대 50%까지 이익의 50%까지 환수하겠다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까지 이익 난 거는 환수를 안 하고 그리고 네. 최대 50%까지 환수를 했던 것을 낮추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것도 조만간 아마 다음 달인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런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게 훨씬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추가 부담금이 뭐 얼마를 내건 아니면은 초과이익 환수금을 얼마를 내든 간에 어쨌든 내가 이익이 더 많이 난다면 그거는 잘한 성공한 투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어찌됐든 많이 내건 어쨌든 간에 여기는 앞으로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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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는 게 좋죠, 여기는. 아, 그럼요. 여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죠. 네. 예, 그래서 네, 여기는 감사합니다. 예, 꼭 가지고 계시고요. 만약에 네. 아까 그 미랜드.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는 매도를 하시고 매도를 네. 하시고 지금 하나의 흐름이 네. 이 서울의 재개발이거든요. 네. 네. 예, 서울에 지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진짜 5년 만에 오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개발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갈아타기를 네. 하시게 되면은 아마 5년 후에는 정말 정말 내가 판단을 잘했구나. 네. 부디가 알려줘서가 아니고 내가 판단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주택을 사게 되면은 음. 취득세가 8%래 갖고서는. 그러면은 신축을 사서요. 재개발 네. 지역에 신축 그 빌라 있잖아요. 네. 신축 빌라를 사시면 취득세가 85%가 감면이 돼요. 네.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그래서 재개발은 왜냐? 그걸 임대주택을 내야 되잖아요.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돼요. 어떤 임대사업자를 내는데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런 어떤 세제 혜택도 아마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래서 네.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재개발은 좀 끌고 가야 되니까 끌고 가게 되면은 아마 커다란 이익을 보실 지금 저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우리 구독자님의 생각이 어떠냐에 달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네. 한시라도 빨리 이쪽으로 서울 쪽으로 재개발 네.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지금 상당히 근데 중요하다. 미랜드는 많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요즘에 막 시세가 떨어진다 그래서 또 걱정이. 거기는 초역세권이라서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네.
딴 데가 떨어지면 거기도 물론 조금 빠질 거예요. 하지만 크게 떨어지진 네.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네. 그렇지만은 크게 또 오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진작에 좀 팔을 거를 지난 네. 겨울에. 그러니까 아니, 항상 올- 타이밍 싸움이야. 타이밍 싸움. 올 여름에 뭐 전세 대란이 일어나느니 뭐 그래갖고 가지고 계셨구나. 올르겠거니 하고 조금 있었죠. 그래서 뭐 가격이 또 뭐 시세가 떨어진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갖고. 어. 어쨌든 그런 거 떠나서 매도하시고 뭔가 갈아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방향이 네. 맞는 것 같고요.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선물 하나 또 음료 쿠폰 드리고 싶어가지고 쉬운 네. 정말 쉽게 맞추실 수 있는 퀴즈 하나 드리고 싶은데 맞춰보시겠어요? 아니요, 음료 쿠폰은 없어질 거예요. 아 정말요? 아 네. 대답이 너무 만족스러우셨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네, 되시길 네. 바래요. 네네. 고맙습니다. 금요일날 보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금요일에 네. 방송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 대답 자체가 상점 자체가 선물이었나봐요. 근데 어쨌든 뭐 좋은데 또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두 채 중에서 한 채는 매도, 한 채는 보유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매도를 한다고 해도 또 그걸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지금 방향에 대해서도 잡아주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고요.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해결, 고민 타파 두 번째 시청자님, 구독자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채널 가끔 봐주고 계세요? 오늘 사는지 몇 번을 사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요? 저희 유튜브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TV에서 제가 매일 봤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금요일에 또 방송이 나갈 거고요. 오늘은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일에, 네. 네, 일에 아파트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위례 아파트, 구체적으로 네, 아파트 이름이 뭘까요? 아이파크 2차. 아이파크 2차를 지금 팔까 말까, 언제 사셨는데요? 그거 2016년도에 분양받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초기부터 보유를 하신 건데,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지금 보면은 이 아파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스타필드 있잖아요. 예, 예. 예, 스타필드 있고 지금 현재는 지하철이 조금 멀죠. 예, 예. 예, 지하철이 먼데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하철이 이 위례 중앙광장 이쪽 라인으로 지하철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역세권이 되는 거고. 예, 예. 물론 이제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이 네. 좀 필요하고. 하지만 저는 위례는 네. 어쨌든 여기가 그래도 이게 뭐 송파잖아요. 예, 예. 예, 송파고, 그리고 이쪽이 뭐 지금 가격이 뭐 집값이 떨어지니 이런 거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탄탄한 지역들, 선호도 높은 탄탄한 지역들은 크게 뭐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런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단지 예. 거래가 잘 안 돼요, 지금 거래가. 예, 예, 거래가 안 되는데, 지금 뭐 이쪽에 지하철, 위례 신사선 들어오잖아요. 예, 예, 예. 예, 위례 신사선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위례 신사선도 들어오지만 트램도 들어오잖아요. 예, 예. 네, 트램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위례가 다 지금 뭐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이게 딱, 완전히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질 않았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더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위례 네. 신사선 같은 경우는 이 강남을 들어가는 노선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위례가 상당히 불편한 게 이게 강남으로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이 불편했는데 이게 들어오면 네. 이제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네.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향후의 가치, 그리고 주변에 여기 전부 뭐 녹지 공간에다가 살기도 좋고, 저는 뭐 상당히
학교들도 다 주변에 있고 뭐 상당히 괜찮다고 네.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매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매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예. 여기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매도를 지금 어떤 그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뭐 집값이 떨어진다더라 이렇게 네. 얘기를 그런 쪽으로 계속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지금 그럼 우리도 지금 이때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저기 종부세를 막 너무 많이 때리니까. 정부세도 어쨌든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완화를 한다고 하니 예.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그래요. 투자라는 거는 지금 투자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투자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리 이사 가려고 분양을 받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받아서 가지고 계신 건데 결국 예, 예. 지금 이제 투자의 목적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예. 정자동에 사시니까. 근데 예. 투자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내가 이익만 날 수 있으면 돼요. 그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5억이 이익이 났어. 근데 예. 3억이 세금으로 나왔어. 근데 2억을 벌 수 있잖아요. 예. 항상 그런 마인드로 뭔가 이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여기는 그런 어떤 세금적인 측면보다는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꼭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예. 미래 전망을 보면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에요. 일단 좋게 네, 보시는 네. 것 같아요, 부디도. 네. 예. 좋은 전망도 들으셨는데, 이 기분 이어서 돌발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구독자님? 돌발 퀴즈? 돌발 퀴즈.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문제 드릴게요. 위례 신도시 말씀해 주셔서 그와 관련된 문제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다음 중 2기 신도시가 아닌 곳을 한번 골라봐 주세요. 2기 신도시가 아닌 곳이에요. 예. 1번 위례, 네. 2번 김포 한강 신도시, 3번 동탄, 4번 분당. 2기가 아닌 게 어디일까요? 이기가 아닌 거는 분당이죠. 그렇죠. 정답! 우!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맞아요. 분당은 1기 신도시죠. 아니, 너무 문제가 쉬웠던 것 같아요. 분당에 사시는데. 그러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음료 쿠폰도 보내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원하게 또 고민 정말 그야말로 타파해 보실 수 있는 시간 계속해서 준비하니까 여러분 전화, 문자, 뭐 이메일, 또 네이버 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 보내주신 고민이 있어서 저희 또 읽어보고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아내도 저도 직장이 강남이라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 구옥을 사서 고쳐가며 살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평생 장가를 못 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연예인 노홍철 씨가 용산 해방촌에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마침 저도 용산에 관심이 있고 해서 해방촌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나마 비용도 저렴하고 개발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제 안목이 맞는 건지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재개발 투자처로 해방촌 괜찮을까요? 라고 고민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이런 얘기를 아내분하고는 해보신 거겠죠? 그리고 연락 주신 거겠죠? 네. 신혼부부, 남편님의 이제 사연인데, 일단 팩트체크 한번 해볼게요. 노홍철 씨가 해방촌에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 요거 기사로 나와 있는 사실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노홍철 씨가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 아파트를 너무 일찍 팔았다. 후회한다. 뭐 팔자마자 뭐 10몇 억이 오르더라. 막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거기는 후회가 남았지만 여기는 또 성공을 했네요. 해방촌은 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곳이죠. 네. 여기가 이제 해방촌이라는 곳인데, 여기 해방촌 용산동 2가라고 해요. 여기가.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 라인이 이제 많은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뭐 주변은 전부 다 녹지잖아요. 전부.
어떻게 보면 살기는 정말 좋은 곳이고, 바로 여기 이제 후암동이고, 이쪽이.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태원 동이고, 그래서 상당히 뭐,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이제 2014년에 근데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지금, 주민 동의를 얻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고, 그래서 재생 사업으로 뭐 벽화, 우리 보통 그, 옛날 박원순 시장이 했던 거, 도시 재생 사업은, 뭐, 보도블록 깔아주고, 그 다음에 CCTV 달아주고, 뭐예요? 마지막에 그림. 예쁘게 벽화. 그래서 마을을, 네. 근데 그런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물론 그렇게 가야 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곳도 많은데, 이제 전부 그런 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도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근데 네. 여기는, 그 경리단길이나 뭐 이런 데처럼 사실 오래된 곳에 이제 어떤 상권이 생기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뭐 구경도 하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 많이 이제 알려졌죠. 우리가 뭐 망리단길, 경리단길 뭐 이런 것처럼. 망원동, 네. 그래서 경리단. 이쪽은 네. 월세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월세 수요도 많고. 그래서 월세를 받거나 이런 건 좋지만,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개발이 아니고 거길 갖다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마을 가꾸기 사업이거든요. 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다 뭘 사서 월세를 받고 뭐 장사를 하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재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고, 노후도는 엄청 심하지만 노후도가 심하다고 다 재개발되면은 너무 쉽죠. 하지만 노후도가 심하다고 해서 재개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용산을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용산에서 서울시나 아니면은 용산구청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하는 데가 이 낙후된 노후지역, 뭐 국제무지구 뭐 이런 데 빼고 낙후된 노후지역은 이 청파동이거든요. 서계청파. 서계동은 이미 다 지금 개발 계획들 다 뭐 어쨌든 진행을 하는 곳이고, 청파동도 청파동도 진행하는 곳이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이쪽 라인이거든요. 지금 여기 바로 숙대 입구역하고 뭐 역세권이에요. 네. 이쪽이 노후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정책의 방향, 서계청파 노후 주거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용산은 다 개발이 되지만, 용산은 다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으로 이쪽 효창동도 역세권 개발 진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효로 일가도 이쪽도 뭐 진행하고, 여기 효창동이고 원효로 일가 이쪽이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밑에는 이제 당연히 원효로 2가, 3가, 4가 이쪽도 이제 다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쪽 진행하고 있는 데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진행을 지금 할 만한 곳, 앞으로 할 만한 곳이 지금 이쪽 노후 라인이거든요. 정파 2가. 상가 쪽은요, 이쪽은 상가 쪽은 월세 받는 그런 하숙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근린생활시설도 좀 많아서 이쪽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후암동, 이 용산동 2가 이쪽 이제 해방촌 쪽은 지금 도시 재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언제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현재는 개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이쪽 청파동 2가 쪽, 지금 유일하게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오는 이 청파동 2가 쪽으로 뭔가 방향을 바꿔가야지, 노홍철 씨가 샀다고 해서 우리도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개발 지역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용산 쪽. 그리고 용산 쪽뿐이 아니라 또 역세권 개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의 마인드만 제대로 갖추면은 얼마든지 투자해서 이익을 남들보다 한 걸음 빠르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사실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인 노홍철 씨가 뭐 실작을 봤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관심 있는 부분은 재개발인데 이쪽은 도시재생이 많은 그렇죠. 지역이니까 네. 이건 좀 다르다. 다른 곳에 투자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낡았으니까 여기다 투자해야지.
이거는 좀 금물이네요. 이런 생각은. 그렇죠. 무조건. 낡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낡았어도 거기에 맞는 조건이 또 네. 부합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런 재개발 시장을 보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오늘 정책 나온 걸 봐도 그렇고 이 재개발이라든지 이제 서울이 좀 확 바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부디의 한 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디의 몇십 년간의 부동산 노하우를 하나씩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부디의 한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한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에 대해서 준비하신 거죠? 네. 네. 자, 우리 그 불인이들을 위한 재개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이것만 알면 불인이도 고수. 좋아요. 그러면 부동산 어린이라고 불리는 불인이 탈출을 위해서 뭐부터 알면 좋을까요? 가장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네. 그거죠. 재개발은 빨라야 10년 걸린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네. 재개발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 또 20년도 걸릴 수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투자라는 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이에요. 재개발 투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10년이 걸리는데 거기 지금 왜 들어가냐.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거기 들어가서 거주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투자자들이 아니고 거주할 사람들의 생각. 재개발 투자는 이익을 못 내느냐가 우선적인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 준공돼서 입주하는 건 무슨 목적? 거주의 목적. 그렇죠. 실제 난 그 지역이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난 들어가서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재개발 투자는 제대로만 알면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유용한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앞서서 우리 전화 통화했던 구독자님들은 아니셨지만 이 사연 주셨던 구독자님도 네. 노후화에 상당히 집중하셨잖아요. 그죠? 재개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화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뭐 대지 지분이 최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뭘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면서 많이 네. 들었던 게 이제 대지 지분이에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큰 걸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지 지분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게 대지분이 이제 많으면 높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통들 알고 있지만 대지 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토지의 효율성이에요. 이 토지의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가.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땅의 효율성이죠. 효용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순서대로 보면은 아파트가 가장 토지의 효율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신축 빌라, 구축 빌라, 단독주택 순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제일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감정평가사한테.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냐 어떤 게. 그랬더니 토지의 효율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라는 것은 우리 아무리 안 돼도 한 7층 이상 되잖아요. 아파트가 한 동짜리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네. 땅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효용성이 큰 거예요. 위로 땅의 올라가니까. 효율성이. 예. 네. 근데 빌라는요. 네. 빌라는 5층, 6층 이렇잖아요. 5층, 6층. 그러니까 5층, 6층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 어쨌든 아파트보다는 작게 살지만. 네, 네. 그래서 땅을 더 효율성 있게, 효용성 있게 가질 수가 있죠.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네. 한 명이 혼자 그 땅에 살아. 그러니까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개발의 가장 포인트예요. 근데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그러면 사면은 제일 감정평가도 높게 나오고 너무 좋은데 네. 재개발 시장에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낡은 단독주택이나 빌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도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를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감정평가를 할 때 신축 빌라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왜냐하면 신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축은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겠죠. 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에 연화조 같은 거, 즉 기와집인데요. 기와집 같은 거는 평당 뭐 30만 원 나온 걸 제가 옛날에 재개발할 때 봤거든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들은 100만 원 이상 나와요. 150 막 이렇게 나오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 빌라일수록 감정평가도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이렇게 적어놨죠. 아파트를 그 지역에 아파트가 있으면 낡은 재개발 지역에 가능 지역에 아파트에 투자하고 안 되면 신축 빌라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구축 빌라 단독주택.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역 예전에 제가 해보니까 빌라가 신축 빌라가 한 대지분에 한 6평 되는 거고요. 단독주택이 한 20평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 근데 감정평가는 신축이 더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지의 효율성이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이 많은 거지 무슨 뭐 이 대지 지분이 많아?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지가 한 평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파트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10년이 걸리고 뭐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릴까 봐 걱정이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 번 사면 무조건 끝까지 보유입니까? 그건 아니죠. 항상 재개발 사업은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끝까지 보유하는 거는 나는 저기가 너무 옛날부터 살고 싶었어. 난 저기서 뼈를 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집에 꼭 들어가 살고 싶다. 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문제일 뿐이지, 재개발 사업은 단계별로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단계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죠. 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재개발이 뭔가, 이거 하려고 해? 이게 동의서를 걷어야 되거든요. 절반 동의서를. 2분의 1의 동의서를 걷어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동의서를 걷는 애? 그러면 가격이 조금 소폭 상승해요. 그러다가 이 구역 지정이 됐을 때 가격이 확 뛰어요. 구역 지정이 됐을 때.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서 조합 설립이 됐다는 의미는 이게 실제로 이때부터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또 가격이 뛰어요. 네. 그리고 또 한 2년 있다가 사업 시행이가 되면 이때 이제 그 시공사 선정하잖아요. 시공사. 그래서 뭐 메이커들, 유명 메이커들 뭐 롯데니, 삼성이니, 현대니 뭐 해가지고 GS니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또 가격 또 뛰어요. 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거든요.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하고 준공할 때 가장 또 많이 뛰어요. 입주 시점. 이게 단계마다 다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 전에 들어가서 추진위원회에서 가격이 좀 오르면은 여기서 조금 오르면은 이때 매도를 하든 아니면 구역 지정까지 기다렸다 매도를 하든 조합 설립이 될 때 매도를 하든 이 단계가 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런 단계마다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매도를 할까가 중요한 거지, 이걸 나중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는 재개발 안 해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지정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2022년이니까. 19년 됐나요? 그렇죠. 19년인데 아직 지금 뭐 지어졌나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지만 앞으로도 지어지려면 한 6, 7년은 걸릴 것 같아요. 한 6년? 그러면은 20년이 훌떡 넘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격은 올랐잖아요.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원빌라라고 하는 빌라, 네. 방도개짜리 빌라가 한 27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더 비쌀 수도. 근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올랐으면 이걸 충분히 낸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 매도하고 또 갈아타기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지 끝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다. 단 끝까지 입주 때까지 가져가면 그때는 최상이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네.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극대화. 그래서 실거주할, 나중에 입주한다는 건 실거주자 생각이지, 실거주할 사람 생각이지, 투자자의 마인드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재개발은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투자 이익이 목표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재개발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단계별로 상승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매도 타이밍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역 잘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모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모든 지역들이 이제 재개발 판이 될 텐데 네. 이제 여기저기서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지금 본격적인 양극화 시기거든요. 양극화. 지금 양극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이 이제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오를 수 있는 곳, 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양극화. 그래서 이 재개발 투자도 이제 지역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놨느냐가 앞으로의 이제 투자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가로 재개발은 일단 이 초기 자금이 작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부담이 없잖아요. 네.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개발이 가격이 오르려면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투자금을 일단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투자금을 최소화해야지 우리가 조금 편한 식에 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 들어가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 단계는 장점이 있어요. 초기 단계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요게 요랑 같은 맥락이죠. 네. 투자금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다릴 수 있고요. 투자 기간이 조금 길어져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단계별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 초기에 투자하면은 매도 시기를 충분히 고를 수 있잖아요. 아까 뭐 추진위부터 구역 지정 이런 단계들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단계들이 많죠. 단계, 네. 빠져나오는 단계를 우리가 빨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정말 지금 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4번 초기 단계에 들어가라를 강조해 주셨으니까 그 초기 단계인 재개발 지역이나 물건을 어떻게 찾아요? 그럼 제가 얘기해야지.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하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지역이 과연, 근데 그게 그냥 여기가 이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될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가령 역세권 개발 여기저기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왜 여기가 핵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무조건 된다고 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오시든지, 강의에 오시든지, 아니면은, 문자를 남겨주시든지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팁을 좀 더 드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투자 세미나를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 25일과 9월 1일 준비하고 있는데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고요.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입니다. 진행이 되겠고요. 이 시간이 혹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편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통해서 문자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하반기 핵심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주제인데 포인트는 다 나오네요. 역세권과 재개발. 역세권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견지명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 것이 역세권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역세권에 대해서 정말 저처럼 오랫동안 얘기한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역세권이 정말 이전에 핵심이다. 역세권 개발. 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아마 그 재테크에 새로운 눈을 뜨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선착순 10명으로 10분 모셔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꼭 주시고 또 개별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것 또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이 대세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지 무디의 한 수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DJ 오늘도 이렇게 선물 많이 드리면서 정보 선물 그리고 실제 선물도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부지런히 달려와 봤습니다. 어느덧 20회가 됐는데 부동산이란 게
매일매일, 매달, 그리고 뭐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습관처럼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습관이 돼야 되듯이. 맞아요. 저희 방송을, 저희 채널을 계속 꾸준히 구독하시다 보면은, 아마 새로운 그런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처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돈 되는 정보, 돈 되는 습관이 필요하신 분들 매일 저희와 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정보 많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